자, 우리 이제 토지 이동 절차, 개별적인 토지 이동을 보는데 새로 이정하는 곳으로 신규 등록을 했고요. 이전 시간에 이제 변경되는 곳으로 해서 이제 등록 전환이 있었죠. 등록 전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보죠. 자, 분할은 우리가 지분부여 방법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 59페이지 보시면요. 분할이라는 것은 여기 한 필지가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있는데 이게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쪼개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누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걸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이라는 개념은 간단하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이것을 분할이에요. 분할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쩔 때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분할의 대상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분할은요, 거기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1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예요. 자, 이게 한 필지 100번지예요. 한 필지 100번지라고 했을 때, 100번지라고 했을 때 였습니까? 이걸 둘로 나누면은요, 만약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필지는 이제 분할전의 집은 100번지가 되겠죠. 또 한 필지는 어떻게 돼요? 100의 1번지. 부보를 구한다고 했죠?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100번지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계도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요 일부를 팔고 싶으면은요, 이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부만, 그러니까 100번지로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한 필지 100번지 일부는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필지 일부는 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한 필지 일부를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전하려면요. 두 필지로 분할을 해가지고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 하게 되면 이 토지는 이제 100의 1번지 전부가 되는 거죠. 전부를 만든 다음에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해야 돼요. 즉,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분할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만약 이 토지가 100번지인데요. 100번지인데, 지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굴곡이 너무 심하게 생겼어요. 높낮이가 너무 심해요. 자,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해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 또 분할할 수도 있어요.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요. 자, 우리가 대상하고 연결시켜서 보는데요. 거기 신청 절차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 신청 절차 1에서 기억 보시면요.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임의적 신청에서요. 분할 대상 토지 1, 2의 경우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의 일부를 여기 100번지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갑 자유죠. 그러니까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요. 팔고 싶으면은 분할을 해야 되지만은 팔지 안 팔지는 갑 자유예요.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일 당장 할 수도 있고 1년 있다 할 수도 있고 10년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분할을 신청해야 될 의무 기간은 따로 없고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분할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죠. 임의적.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따로 분할 신청 의무 기간, 언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의무 기간이 없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우리가 신청 절차를 안 봤는데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랄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있으면요. 그럴 때는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다라고 할 때 그때 잠깐 설명해 드렸죠.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여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신청 의무는 보통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할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신청 의무까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분할 대상 토지 세 번째.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이제 한 필지가 있는데요. 갑이 여기다가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지목이 뭐가 돼요? 대가 되죠. 대. 그러면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했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하기 때문에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해야 돼. 한 필지가 두 개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때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자, 용도가 다르게 됐다는 건 뭐예요? 지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때로부터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을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여기는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구간이 있죠. 여기는 신청을 하여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하고 싶을 때 아무 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인에서 양가로 3 신청 절차에서 동그라미 니은을 보면은요 거기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의무적 신청해 가지고 되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토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거기 밑에 디귿을 보면은요 자 분할을 할 때요 마음대로 분할을 못하고 허가를 받아서만 분할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자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야만 분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그러면 이거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분할하고 허가를 받겠습니까? 허가 받은 다음에 분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가 받은 다음에. 따라서 공법상 규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요. 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분할을 신청하라는 거죠. 너무 쉬운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 세 가지와 세 가지를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 신청 의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좀 구별하시면 되고. 자, 분할은 딱 요거까지. 제목 정도만 볼 거예요. 제목 정도. 개념하고 대상 정도만 볼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지금 다 해버리면 기본 강의에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개념, 그러니까 사전 지식들만 좀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61페이지 보시면 합병을 가져야지, 합병. 분할 나오면 분할의 반대가 또 합병이죠, 합병. 합병도 우리가 지번부여 방법에서 잠깐 했던 것이죠. 합병은 이제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걸 분할이면은 합병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의 지번이요. 왼쪽은 180, 오른쪽은 181번지다. 합병을 하면 몇 번지가 돼요? 이 토지의 지번은 180하고 181번지를 합병하면은 180번지. 다 기억이 나요, 지번. 180번지였습니까? 면적이 커졌죠. 이것도 토지의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합병의 개념이 나오죠.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너무 작으면요,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 경계나 좌표 이동, 뭐 변경이 생기면요, 다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면적 경계 좌표는 정확한 측정값을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였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도 등록한다. 그러면 면적이나 경계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등록 전환할 때도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 다음에요, 이게 확대가 됐을 때 다시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라. 분할할 때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한 필지를 두 필지사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면적 다시 측량하고 이 면적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분할도 측량을 해요. 그러면 면적에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합병 같은 경우는요, 요 면적이 만약 200제곱미터고요, 요 면적이 300제곱미터예요. 합병하면 이 면적은 몇 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500이 되겠죠.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면적은 합산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지 무슨 더하는 거 이건 측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 쏘고 아니면 전자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하는 거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측량인 것이고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덧셈이잖아요. 이건 측량이 아니죠. 그럼 경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경계만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좌표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좌표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좌표가 이제 4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병에 있어서는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함에 있어서 경계나 좌표는 말소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그냥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요,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입니다.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되죠.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요, 이제 대상 토지를 한번 보죠. 합병 대상 토지. 그럼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어떤 토지를 합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자유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나오죠. 요걸 설명할 거예요. 때로는요,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할 여부가 자유롭지만은 때로는 반드시 합병을 해야 될, 합병 신청을 해야 되는 대상 토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죠.
자, 여기요. 시골 마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지목이 과손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을요, 수모를 합니다. 저수지를 댐을 만들어가지고 수모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댐을 건설해가지고 다 물을 받아버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될까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가 돼버리죠. 물이 고여있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라고 했죠. 유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지할 때, 맞아, 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 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제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지목들이 과손이 유지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경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지가 5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유지는 하나죠. 하나인데 5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하나로서니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접되는 토지의 지목이요, 동일해요. 동일한 경우 일정한 토지들은요, 이렇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유지들은. 그럼 보기 좋으니까.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는요, 이제 과손 6필지가 있어요. 자, 6필지는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토지공사를 하겠죠. 다 밀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택지조성공사가 다 끝나면은요, 더 이상 과손은 아니죠. 이때 지목을 뭐라고 합니까? 뭐로 정해요? D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밀어버렸으니까 D가 되죠.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저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6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2동이라고 해보죠. 여기는 102동. 102동에요. 그러면 여기 301호가 있어요. 그러면 301호는 102동의 301호는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대지권. 301호의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1000분의 13이라고 해보죠. 대지권이 있어요. 그럼 대지권을 기록을 할 때요. 만약에 이 토지가요. 만약에 101번지, 여기는 102번지, 103번지, 104, 105, 106번지라고 해보죠. 그럼 대지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거 301호가 1000분의 13 가지고 있으면은 101번지 1000분의 13, 102번지 1000분의 13, 103번지 1000분의 13, 104번지 1000분의 13, 105번지 1000분의 13. 이게 같은 단지니까 106번지 1000분의 13. 너무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기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차피 다 D잖아요. 다 합병을 해요. 합병하면 몇 번지가 돼요? 101번지가 되겠죠. 101부터 106번지였으니까. 그러고 나섰습니까? 101번지 1000분의 13. 한 번만 적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적으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요, 6개의 필지로 그냥 나누고 있으면 복잡하니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한 필지로. 합병을 하면은 101번지 1000분의 13. 한 번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단지는 이제 공동주택이 되겠죠.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요. 그 밑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청 의무가 있으면 다 60일이라고 했죠.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떤 토지를 신청해야 되냐? 모든 토지가요, 다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대지를 한 필지 가지고 있고요. 인접하는 곳에 또 대지가 있어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지고요. 여기도 조그마한 주택이 있어서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소유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반드시 합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지 한 필지만 또 팔 수도 있잖아요.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는 반드시 합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합병해야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어떤 토지요?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단지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거는 보통 사유지죠. 개인이 소유하는 공동주택 부지니까. 그 다음에요, 지목이요, 11가지가 나와요. 우리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1가지만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지목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보통은요, 개인이 이런 거 소유하고 있지는 않죠. 유지, 이런 것들, 도로, 하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토지들이냐면요. 여기 11가지는 보통은 국공유지들이에요. 사유지들이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물론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국공유지라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어떤 토지냐? 굉장히 넓고 길고 하는 토지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넓죠, 유지. 그러면 굉장히 길고 넓고 하는 토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거 유지 같은 건 넓은 토지였고요. 긴 토지로 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놓는다고 해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도로를 놓으면은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놓을 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시작하고 중간쯤에서 계속 시작을 하죠. 동시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연결을 시키죠. 연결을 시켜서 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전체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여기 도로 했다가 또 도로가 만들어지고, 도로.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합병을 해가지고 하나로 씁니까? 도로 하면 편하잖아요. 이런 긴 토지들. 그러니까 넓고 길고 한 토지들은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로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유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로서 넓고 길고 한 토지들이에요. 자, 보죠. 도로, 제방, 길죠. 하천, 국어, 인공수로죠. 길죠. 유지 넓죠. 공원 넓죠. 철도용지 길죠. 수도용지도 길죠. 수도관. 학교용지 넓죠. 공장용지 굉장히 넓죠.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굉장히 넓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런 토지들, 이런 지목들은 60일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11가지 지목이요.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합병 신청이 의무가 있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이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이렇게 연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길고 넓고 한 토지들이다라고 기억하면서요. 지목들을 읽어봤더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다 외우면 좋겠지만 안 외우면요. 2자 아니면 4자로 돼 있어요. 지목들이 다. 2자 아니면 4자요. 2자로 된 게 6가지가 있고요. 4자로 된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어떻습니까? 1자, 3자, 5자자로 된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 답, 과수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되겠죠. 전, 답, 1자죠. 과수원, 3자죠. 유원지도 3자네요. 여기 해당이 없죠. 주유소용지는 5자네요. 여기 해당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기억하세요. 2자, 4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힘들면요. 이렇게 2자 아니면 4자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 대표적인 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도로, 그 다음에 였습니까? 도로, 철도용지 이렇게 한 다음에 2자, 4자로만 되어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나중에는 또 이제 다 설명을 할 텐데 이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들, 이런 토지들은 그러면 60일 이내에 합병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밑에는 또 합병할 수 없는 토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시죠. 합병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63페이지 보시면 또 지목이 나오네요. 지목. 63페이지. 자, 지목이 바뀌는 거. 이것도 토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목,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간단하죠. 개념 자체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 지목 변경이에요. 이것도 토지 이동이 되겠죠. 지목 변경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만 볼 거예요. 대상 토지 1, 2, 3번이 있는데요. 대상 토지. 어떨 때 우리가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지 대상 토지를 좀 기억하죠. 자, 먼저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요. 우리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제가 둘로 나눌 거예요. 자,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바뀌어요. 그런데 요것뿐만 아니라요. 토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목은 바뀌죠. 예를 들어보죠. 만약 여기가요. 학교예요. 학교가 들어와 있어요. 학교가 들어와 있으면 이건 학교 용지가 되겠죠. 근데 토지는 손도 안 됐고요. 손은 안 돼요. 학교 용지였는데 이 학교가요. 폐교가 됐어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가 돼가지고요. 이것을 공장으로 완전히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공장으로. 완전히 공장으로 개조를 해버렸으니까 이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되겠어요? 공장용지가 되겠죠. 공장용지가. 그러니까 토지는 손도 안 대고요. 건축물의 용도만 바뀌어도 지목은 바뀌네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잠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이렇게 했을 때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토지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네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 깊게 달러 나눈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도 지목은 변경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를 할 텐데, 자, 보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앞에서요. 과수원이었는데 이걸 다 밀어버리고요.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니까 대의가 되지만 그 전이었습니까?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지목은 대로 바뀐다고 했죠.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책에는 2번에 있는 거죠.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자, 건축물이 있으면 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이 바뀌게 되는데,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씁니까?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지목은 변경이 되는 거죠.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지목은 바뀐다. 이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책에 3번에 있는 것인데요.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합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부지죠. 공동주택 부지는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토지공사가 준공되어도 지목은 바뀌게 되는데, 아직 토지공사가 아주 준공되기 전이에요. 준공되기 전이지만은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합병이 될 토지들이죠.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합병이 될 토지들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준공되기 전이지만은 공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합병을 먼저 합니다. 어차피 합병될 토지니까 미리 합병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때 지목을 뭐로 설정하냐라는 거죠. 전이 내기라고 해서 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좀 있으면 뭐가 돼요? D가 되겠죠. 그러니까 합병이 되어버리면 지목을 하나로 설정할 텐데, 이때의 지목은요, 토지공사가 끝났을 때의 지목으로 미리 설정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지목은 D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아직 토지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공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먼저 합병이 됐을 때는 또 이때도 지목이 바뀌어요.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도 보시면요. 공사 준공된 전에 토지 합병 신청, 합병을 신청한다고 했지 무슨 지목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와요. 용도란 말은 안 나와요. 그래도 이것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지목이라는 말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뭐 합병 신청하면 합병하지 뭐 지목이 변경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준공되기 전에도 합병이 되면은 합병 신청하면은 지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자, 이럴 때 지목이 바뀐다. 자, 이해가 됐고, 이렇게 대상까지만 기억하시고 절차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볼 거예요. 64페이지. 여기 이제 말소하는 거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이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소되는 거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니까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토지가. 바다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해면성 말소 이렇게도 표현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한글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여기는 토지예요. 여기는 바다고요. 근데 여기도 여러 필지가 있겠죠. 여러 필지. 여기에 100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해수면이요. 우리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최대 만조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의 만조회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정해서 등록을 했는데 바닷물이 올라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바다가 돼버렸죠. 이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이것을 말소를 하게 되겠죠. 말소로. 그리고 새로운 경계를 다시 측량해서 정해야 되겠죠. 말소랍니다. 이것을 바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해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자, 그러면 이때요. 바다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하다 보면요.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것을요. 포락되었다고 해요.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포락되었다. 포락. 그러니까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바다가 됐다. 그럼 이제 말소를 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닷물이 한두 번 올라왔다고 해서 바다가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두 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은 다 바다로 취급하는데 한두 번 올라왔다고 해서 바다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올라오면 바다가 됐다고 할 것이냐? 그것도 애매해요. 일주일 있다가 또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2달 있다가 2달 정도 올라오면 바다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개인이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공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바다가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등록말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바다가 됐다는 것은요. 영구히 바다가 돼야 돼요. 영구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다가 된 것은요. 바다가 된 게 아니에요.
영구히 바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대상은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가지고요, 잠시 일시적으로 바다가 되는 것은 바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토지가 될 거니까 토지로 취급하고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요. 영구히 바다가 돼야 돼요. 그럼 영구히 바다가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의 지목으로도 회복될 수 없으면서,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면서요, 더 나아가서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도 없어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토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게 영구히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영구히 바다가 됐을 경우에는요,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바다가 되었다라고 해서 등록말소 신청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는 제목만 그러니까 대상만 볼 텐데요. 여러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절차에 대해서요, 잠깐 보면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요것만 한번 읽어보죠, 책에서. 지적소관청이 먼저 주어가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자,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합병이나 분할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토지가 바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토지 소유자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토지가 바다가 되면은요, 바다는 개인이 바다는 소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포락된 토지, 이 토지는요, 국가가 소유합니다. 개인은 바다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자기 토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좀 억울하겠죠. 국가로부터요, 보상할 때로는 좀 받기도 해요. 근데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현상이 이제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또 안 해주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습니까? 네가 바다가 됐다는 걸 판단해서 신청을 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 신청을 안 하겠죠. 바닷물 빠지기를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바다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대상 토지죠,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싶으면요, 지적소관청에서 공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라. 통지를 하는 거죠. 신청을 하도록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라. 이건 영원히 바다가 됐다. 그러니까 등록말소를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요,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은 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이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줘요. 30일을 더 줘가지고요, 9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다른 건 다 60일인데 요거만 90일이고. 근데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겠죠. 90일이 됐어요. 여러분 신청하겠습니까? 내일 빠질 수도 있잖아요. 90일이 다 되도록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직권으로 말소 이렇게 돼 있죠. 90일이 지나도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죠. 90일 이내에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됐는데도 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것이요, 말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라졌잖아요.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하는 것은요, 이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입표를 쳐요. 이렇게. 이게 말소예요, 말소. 그러니까 말소를 하더라도 지워버리면 과거의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표시만 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표시. 이 말소예요, 말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해서 보았어요. 등록 말소는 다른 이제 토지동하고 특징이 있는 거죠. 그 특징은 토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판단해서 신청하도록 통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통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신청 의무가 발생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토지동은 60일이지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을 주고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절차들은 기본 강의 시간 할 거예요. 개념 정도, 대상 토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6가지의 그 토지이동, 기본적인 토지동을 했는데요. 6가지 기본적인 토지동에 대해서는, 6가지 중에서는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안 나오기도 해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 뭐예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많이 나와야 두 문제 나오는 것인데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넣습니까? 우리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어쩔 때 또 한 문제도 안 나오게 돼요. 33회 때 올해가 되고는 한 문제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요. 66페이지 보시면요. 축척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축척 변경이요. 여기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요. 33회 때는 3문제나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32회 때는 또 2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 시험 33회 때는 지적법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한 문제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한 문제만 까다롭고 나머지는 다 하 정도의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한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33회 때 이게 좀 애매한 문제예요. 애매한 문제 해가지고 이걸 다 복수 정답을 해가지고 전원 다 맞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 지적법은 어떻습니까? 지적법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잘 따라오셨으면요, 지적법 12문제 다 맞을 수가 있었어요. 다 쉽게 나왔으니까. 한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그것이 복수 정답 처리돼서 다 맞게 나와버렸으니까 지적법은 다 맞았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지적법. 참 쉽게 나왔죠. 지적법은 쉬워요. 축적 변경도 올해 3문제가 나오는데, 축적 변경은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축적 변경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한 데서 3문제나 나와버렸으니까 또 다 맞췄겠죠. 우리가 평소에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더 쉬워지니까요. 그렇죠? 축척 변경을 봅니다. 축척 변경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큰 흐름만 좀 볼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인문강에서는. 축척 변경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1200분의 1 지적도가 하나 있어요. 지적도가. 근데 여기가 이제 지적도가 1200분의 1이었는데요. 도시 외곽 같은 경우도 논밭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막 1200분의 1이랄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이면 1200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가 개발이 돼요. 자, 개발이 되면요. 땅값이 이제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때 한 필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1200분의 1 처음에 농어촌 지역에 있을 때는 땅값 별로 비싸지 않았으니까 땅이 넓지 했어요. 근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도시로 오면 올수록 어떻습니까? 한 필지가 다 조그만하죠.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토지들이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토지들이 계속 분할이 이루어져요. 분할이. 자, 분할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분할이 막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1200분의 1 지적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습니까?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측정하기 힘들어질 수 있죠. 또 거기다 우리가 도면을 봤잖아요. 여기다가 지번하고 지목을 적죠. 너무 작아서 지번, 지목 쓰기도 힘들어져요. 자,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면을요, 확대를 해요. 2배로. 자, 2배로 확대하면 600분의 1이 되겠죠. 1200분의 1을 2배로 확대하면 600분의 1인데 가로로도 2배가 커지고요. 세로로도 2배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4배가 커져요. 그러면 이렇게 4배가 큰 도면을 만드냐? 그게 아니고 도면은요. 지적도 같은 경우는 가로 40, 세로 30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이렇게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된 것을요. 4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부도 보면 어떻습니까? 전국지도 한 페이지 나온 다음에 넘기시면은 북부, 중부, 남부 해가지고 3페이지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으로 되는 걸 4장으로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4장으로 확대를 할 때 우리가 보죠. 이것을 확대 복사해서 자를까요? 아니면 다시 측량을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해서 경계를 다시 만들까요? 다 측량을 해야죠. 확대 복사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도면을 만듭니다. 그럼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2배로 확대해버리면 600분의 1인데 600분의 1에서 측정을 할 때는 소수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도면을 만드는 김에요. 소수점 적게 나오더라고요. 500분의 1로 해요. 어차피 도면 만드는데 600분의 1을 만든다, 500분의 1을 만든다. 만드는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이면은 500분의 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은요. 다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합니다. 축척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때요. 500분의 1이니까요. 600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작은 축척을 지금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죠. 먼저 도면을 다시 만든다고 했죠. 경계를 다 새롭게 정하는 거죠. 자, 경계를 정한 다음에요. 다시 다 측량을 하면서요. 여기는 땅값이 비싸지고 있는 지역이죠. 다시 측량을 전체를 도면을 만들면서 측량하는 김에요. 좌표 값도 구해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고, 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시 도면을 만드는 김에 좌표도 구한다고 했죠.
그럼 이 지역도요. 어차피 도면을 다시 만드는 김에 좌표값도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야기를 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에서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한 지역. 또 하나가 축척 변경을 한 지역. 그래서 여기도 좌표값을 듭니다. 그럼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하겠죠. 여기는 0.1까지 다 측량을 하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바꾸겠죠. 새롭게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요. 자, 과거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상태에서 지목들이 있을 텐데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요. 실제 토지에 이용되고 있는 용도가 서로 불일치한 토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일치한 토지를 정확하게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한 필지 한 필지 다 측량하는 김에요. 지목들도 조사를 합니다. 어차피 다 측량을 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지목도 조사해서 지목도 다 새롭게 다 정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도면 하나만 만약에 축적 변경을 한다 그러면 도면에 이제 지번이 부여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겠죠. 그럼 그 지번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14번지가 되고요. 15번지는 인접하는 도면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 27번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같은 도면 안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지번들이 없어져 버려요. 넓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연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도면 안에서 지번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아, 안 되겠다 해서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어떻게 부여하냐? 같은 도면 내에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번도 새롭게 부여해요. 다 바뀌죠. 다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동이름, 네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죠. 동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다 새롭게 정하게 돼요. 다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건 대사업이죠. 대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평택에서요. 축적 변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택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으니까 평택에서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평택을 이제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 평택이 이제 도면으로 만들면 도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겠죠. 무슨 여기도 거기도 몇 개 동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평택이 있는데 동이 만약에 3개가 있다고 해보죠. 3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축적 변경을 할 때 이 동에 도면 하나만 축적 변경하지는 않겠죠. 이 동 전체를 축적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도면이 접합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동만 축적 변경하고 이 동을 축적 변경하지 않으면 또 접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축적 변경을 해요. 여기도 축적 변경을 하고. 그러면 보통 축적 변경은요, 시공고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평택시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시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다 해가지고 도면 만든다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다 한다는 거죠. 평택시 전체를 다시 다 측량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도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 한 필지 한 필지 다 측량해가지고 이걸 다 조사하고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10년도 걸려요.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어떻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계속 전체를 다 측량, 그 시 자체를 다 측량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10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해요. 과거의 지적도 1200분의 1이 있을 때는요, 자,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면적을 등록해야겠죠. 근데 다시 정확하게 측량을 했어요. 정확하게 측량해서 좌표값까지 구해가지고 다시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죠. 늘어난 사람은 좋겠지만 줄어든 사람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엉켜 있어요. 면적의 증감이 생길 테니까.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들까지 엉켜 있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토지 소유자들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축적 변경은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따라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고, 매년 나오고,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요, 그 축적 변경 관련된 축적 변경, 먼저 개념부터 보죠. 위에 66페이지 보시면요. 자, 축적 변경은요,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임야대장, 임야도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했죠.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야도에서는요, 좌표값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야도를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만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축적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만 변경하는 것이지, 큰 축척을 더 정밀도가 떨어지게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만 변경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축적 변경 대상 토지들이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축적 변경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건 뭐냐면요. 축적 변경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축적 변경을 하는 과정, 시행한다로 사는 과정에서 측량할 일이 생깁니다. 측량할 일이 생기면요. 원칙적으로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이 다 끝나면은 정확하게 등록된 내용 가지고 측량하도록요. 축적 변경 시행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측량들은 다 정지를 시켜요. 축적 변경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확한 걸 가지고 측량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원칙적으로 측량을 축적 변경이 끝나기 전까지는 측량들을 원칙적으로 정지시킨다. 가볍게 보시고요. 그럼 절차 밑에 절차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절차에서 나오니까요. 절차의 그림 중에 단순한 것들만 몇 개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와 관련돼서요. 제일 먼저 위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축적 변경은 요건이에요.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만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요. 이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축적 변경을 하려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가지고 와야 돼요. 직권으로 할 때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는 축적 변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니까.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있으면 또 무조건 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아니라요. 자,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축적 변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원회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죠. 전문가.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는요, 축적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비록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정말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을.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에는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또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거기다가 동물이 소재를 제어한 다 새로이 정하다 보니까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도 떨어져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승인까지 떨어져야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적 변경.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어요. 승인이 떨어지면 축적 변경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다라고 했을 때 평택에서 만약에 축적 변경을 하면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들한테 축적 변경 합니다라고 거기 몇십만 명 살고 있죠.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통지를 하지 않겠죠. 평택시 전체 그 시민들하고 관계된 내용이니까 이럴 때는 한 명 한 명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고를 해요. 공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럼 공고는 어느 정도 공고를 하냐면요.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때부터 20일 이상 공고를 하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축적 변경 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축적 변경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알게 되면요.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부터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토지들 하나하나 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있도록요. 거기 살고 있는 소유자나 점유자는요. 밖에 집집마다 나와가지고요. 측량할 수 있도록 경계점 표지들을 다 설치합니다. 밖에다가 말뚝 같은 거 박아야 되겠죠? 박아가지고 이제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경계점 표지를요.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 근데 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야, 여기까지가 내 땅에 박으려고 했더니 저쪽 사람이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가 내 땅에 할 수가 있잖아요. 다툼이 생기겠죠. 그럼 그 다툼이 생기면은요, 기존의 지적도가 있긴 했잖아요. 그 기존의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요, 경계를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를 복원하는 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은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적 변경 시행 기간 동안에 측량을 다 정지시킨다고 했죠. 그러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요 측량은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측량들은 다 정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책에 써져 있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다 측량을 정지하지만 그때 위에 세 번째 줄에 있죠.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제외된다는 건 이건 하는데 이걸 제외하고는요. 측량을 다 정지시켜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30일 내에. 시험 문제는요.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들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숫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3분의 2라고 있잖아요. 하나 기억하면은요. 3분의 2니까, 여기 2에서 20일 이상 공고, 3에서 30일 이상 30일 이내 설치. 3분의 2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3분의 2, 이건 기억을 하시고, 20일, 30일. 자,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측량을 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축척 변경 측량을 합니다. 축척 변경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실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자, 측량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던 거죠.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각 필지별 소재를 제외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이 정한다는 거예요. 다 새로 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다 측량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어떤 토지의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있고요. 어떤 토지의 면적이 줄어든 토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청산을 합니다. 우리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을 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줄 거 주고 받는 것을 청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축적 변경을 통해서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있겠죠. 그 늘어난 사람은 축적 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득만큼이요, 납부하게 해요. 그 돈을. 납부하게 합니다. 또 줄어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든 사람은 축적 변경을 통해서 손해를 받죠. 손해를 본 사람한테 그 손해만큼이요, 돈을 지급을 해요. 그래야 축적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이득을 본 사람한테는 이득만큼 납부하게 하고요. 줄어든 사람한테는요, 그 손해만큼이었으니까 지급을 해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 단계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축적 변경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시간만 해도 10년은 가까워졌을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증가하면서 청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청산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늘었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줄어든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장부를요, 우리는 지번별 조서라고 해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증감이 없는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 증감이 없는 토지는 청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면적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면적의 변동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지번별 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번별 조서를 보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요, 청산을 하게 돼요. 청산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을 말했어요.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요, 67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이제 청산 절차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청산 절차. 이 청산을 과연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 청산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청산 절차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청산 절차에 있어서는요, 청산까지 모두 끝나야 축적비용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청산금을 산정을 합니다.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우리 보죠. 여기 이 도면을 만약에 축적비용을 한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 필지하고 여기 필지, 제곱미터당 가격은 다 틀리겠죠? 평당 가격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같은 동에 있어도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요, 각 제곱미터당, 필지마다요, 제곱미터당 가격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여기 필지는요, 1제곱미터당 가격이요, 얼마냐? 10만 원이다. 근데 요 필지는요, 그러니까 각 필지마다 다 조사를 합니다. 요 필지는 1제곱미터당 가격이요, 20만 원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요 필지 소유자는 2제곱미터가 늘었어요. 축적백을 했더니. 그럼 청산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2제곱미터가 늘었어요.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니까 2제곱미터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요, 40만 원을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는 축적변경을 했더니요, 2제곱미터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청산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2제곱미터 떨어졌으니까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해요? 필지별 면적의 증감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 제곱미터당 가격에다가 증감 면적을 곱하면 청산금이 산정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라는 것을요, 15일 이상 공고를 해요. 우리가 날짜는요,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 큰 흐름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거예요. 자, 공고를 한 다음에 이제 개별 토지 소유자들에게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하라고 하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에 가라고요.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 고지를 하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청산금 가져가라고 수령 통지를 해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공고된 때로부터 이제 20일 이내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늘어난 사람은 납부해라. 줄어든 사람은 돈 가져가라고요. 수령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때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은요,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수령 통지를 한 사람한테도 6개월 안에 지급을 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외우면 되기 때문에 큰 흐름만 보시면 돼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줄 거 주고 다 받을 거 받았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는데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하고요. 부족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안에 내든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청산금이 많이 나왔어요. 내야 될 돈이. 어떤 사람은요, 받아야 될 돈이 너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제대로 한 건 맞아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왔으면요, 거기다 이의 신청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지면은 수정된 다시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나게겠죠. 근데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나왔던 게 요게예요. 요거 나오고. 항상 보니까 우리 앞에서 3분의 2 이상 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3분의 2 이런 게 나왔어요. 아주 쉬운 게 나왔어요. 자, 1개월에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끝난 다음에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통해 가지고요, 자, 납부할 거 다 납부하고 지급할 거 다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은 납부할 거 다 납부하고 지급할 거 다 지급이 다 완료가 되면 청산이 다 끝나게 되겠죠. 청산이 다 끝나게 되면 비로소 축척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까지 모두 끝나야 축척변경 사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 끝나게 되면요, 축척변경 확정되었다는 공고를 해요. 워낙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 축척변경이 다 확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됐습니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고된 내용으로 따라서 어떻습니까?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요.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밑에 등록할 때 어떻습니까?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다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 끝났다 해서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청산까지 모두 끝내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등록을 했더니요, 뭐가 등록돼요? 지번도 등록되고 면적도 지목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또 촉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등록이 되면 이때 공시가 되잖아요. 장부를 통해서 등록. 등기도 없습니까? 우리가 등기법 나중에 하겠지만,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되죠. 지적공부는요, 지적은 등록을 통해서 공시가 돼요. 따라서 등록을 통해서 공시가 되면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가 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공시가 돼서 모든 사람이 일단 알게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록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토지 이동은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축척 변경은 예외예요. 축척 변경은요, 확정 공고를 통해서 먼저 이미 공시가 되죠. 사람들은 언제 알아요? 확정 공고될 때 이미 알잖아요. 이때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척 변경의 사항을 알게 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확정 공고가 있을 때 이미 알게 되죠. 이때 공시가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축척 변경, 즉 토지의 이동의 효력은요,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고가 되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확정 공고일에.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고를 통해서 공시가 이때 되기 때문에요, 이때 아직 등록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커다란 절차는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요, 방금 제가 커다란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다시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설명. 근데 설명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다 살을 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축적 변경은 보통 이러한 절차도 이루어진다. 축적 변경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축적 변경 관련된 이런 숫자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축적 변경은 다른 토지 이동과 달리 청산 절차도 거쳐야 된다는 거. 이게 특징이니까 청산 절차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도 또 토지 이동이 더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토지 이동만 다룰게요. 나머지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죠.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상,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수업 시간 한번 이해했다는 그 기억이만 있어도요, 내년에 똑같이 다시 할 때 굉장히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수업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